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소재는 세월호인데, 이거는 2015년에 시사기획 창에서 나왔던 세월호 1년 우리는 달라졌나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공유해드렸던 거고, 세월호가 처음 그 사건이 났을 때 나 그날을 기억하거든요. 아무래도 워낙 큰 사건이다 보니까. 그날 이제 일하고 있었는데, 일하다가 그냥 잠깐 그 뉴스를 본 거예요. 포털에 들어가서.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첫 뉴스가 그거였죠. 전원 구조. 세월호가 침몰을 했고 전원 구조했다 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점심 먹으러 가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애들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아까 봤을 때는 전원 구조라고 나왔는데, 근데 다시 들어가서 뉴스를 봤더니 아니 그 오보였던 거지.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노란 리본 달고 다니면서 뭐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SNS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저러면 뭐해? 안 잊으면 뭐해?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 달고 다니는 사람 있죠? 네. 그래서 저러면 뭐해? 우리는 똑같을 건데, 잊지 않아도 우리는 달라지는 게 없이 똑같을 건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1년 후에 시사기획 창에서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나왔던 거죠. 그걸 이제 TV에서 봤고, 여기에 있는 내용은 단순해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어떠한 큰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그런 큰 재난이 있었고 그래서 세월호라는 사건이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수많은 자잘한 잘못들이 모여서 거대한 악이 된 거고, 그래서 거대한 재난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여기에 이 프로그램에 처음 나오는 게 그 퀵 서비스. 그 사람은 살아가기 위해서 신호를 계속 위반을 하고 위험한 고개 운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거 보면 그 길이 굉장히 막혀 있는데, 밀려 있는데 버스가 앞에 가서 끼어들고, 그런 도로에서 수많은 위험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여기 나오는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얘기를 해요.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유병우가 잘못했다, 뭐 그런 해피아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큰 말 그대로 재난으로 기록은 되겠지만 그거 이상 갈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그때 이루어진 많은 것들, 그런 자잘한 그 부조리나 악들이 나는 지금도 변하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그 기자들이 그 공무원들 막 때려대고 그럴 때, 제가 한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에 일을 맡아서 하게 됐어요. 몇 달 동안. 그 청에 있는 내 맡은 일의 담당이었던 계장이 밥을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하는 말이, 기자들은 어떤 그 한 놈이 그렇게 나쁜 짓 저질러 한 건데 그걸 전체 공무원이 잘못된 걸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막 화를 냈어요. 근데 내가 몇 달 동안 그 일을 하니까 그 사람하고 밥 먹을 일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결론만 얘기하면, 처음에는 그 소수의 어떤 한두 명이 그런 나쁜 일을 저질렀다라고 했지만 그 사람이 정말 마지막에 가서는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야,
저기 저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보다 안 그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있기 때문에, 더 많기 때문에 저 기관이 굴러갈 수 있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알고 있고, 그런 작은 자잘한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고 있고, 우리 항상 그 뉴스에 보면 그 면피성 발언을 위해서 많은 그 뭐 경찰이나 많은 공무원들이 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저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는 경찰서도 굉장히 많이 갔어요. 이래저래 경찰서도 굉장히 많이 갔는데 일하는 사람이 소수인 거야, 내가 볼 때는. 나는 공공기관 관련해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받는 걸, 그런 뇌물이라고 해야 되나? 리베이트, 나는 뇌물을 준 적은 없으니까 리베이트를 받는 거를 그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해요. 한 몇 년 전에 한 저기 공기업이었거든요.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공기업이야. 어딘지 얘기 안 하겠는데, 그때 이제 만약에 이슈가 되던 거에 김영란법이 이제 통과되고 나서 시행하기 전이었어요. 근데 야, 딱 우리한테 그쪽에서 얘기하는 말이, 공기업하고 거래하려면 리베이트 15%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하고, 마침 그 사무실에서 이제 김영란법 뉴스가 막 나올 때였는데, 그 사람들은 당연하게 얘기하는, 우리가 언제는 저런 법이 없어서 돈 못 받았냐, 딱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하다 보면 노란불은 서야 되잖아요. 노란불이 나오면 보통 사람들은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라 악셀을 밟죠. 빨리 지나가고. 그리고 뭐 요즘에 나왔던 이슈가 됐던 게 인사청탁인데, 사실 우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서 내가 말하면 그게 되는 그런 상황이면 우리가 말 한마디 안 하겠냐라는 거죠. 인사청탁 얘기는 너무 또 많아가지고 또 별도로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만약에 그 많은 사람들이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고 있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자기가 저지른 자잘한 부조리나 악들을 바꿨느냐 말이죠. 그게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소재를 얘기하자고 한 거예요. 노란 리본 달고 다니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미투 이런 거도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그걸 용인하는 분위기를 형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저지르는 거잖아요. 악덕을. 근데 그런 거 저질렀을 때 눈 감아주고 리베이트나 이런 거도 있다는 얘기 들었고,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당연히 거기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그런 일을 딱히 이렇게 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악행을 눈 감아주는지 이런 거를 별로 실감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쪽에 일을 좀 오랫동안 했으니까, 내가 본 공무원들은 그런 거를 철저하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 사람들도 모르게 서류 감사가 와도 걸릴 게 없을 정도로 서류 조작을 완벽하게 해서 돈을 챙겨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은. 근데 내가 본 공기업 사람들은 그런 거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냥 당연히 받는 거야. 모두가 다 알고 있어. 쟤네들은 얼마 받았을 거야.
아마 모르지, 내가 정확히 얼마 받았는지 모르지만 쟤네들은 무슨 사업하면서 얼마 받았어. 쟤네들은 무슨 사업하면서 얼마 받았어. 이런 거를 이제 그냥 걔네들은 공기업 애들은 그냥 당연히 받는 거고 공무원들은 철저하게 숨기면서 받고. 내가 본 그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회를 사는 사람들이 그러냐는 말이죠. 예를 들면 이제 택시 같은 경우에 나 요즘에 운전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택시 보면 다 죽여버리고 싶은 거야. 운전을 너무 막 해가지고. 왜 택시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근데 이제 여기 나와야 돼. 그 보내준 그 동영상에 보면 나오는데 여기 이 아저씨가 여기 나오는 아저씨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 사는 사람이에요. 미국에 사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하는데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가면 돼요 라고 했더니 그 택시 기사가 그래. 여기서는 이렇게 안 하면 밥 못 먹고 산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택시만 얘기하자 그러면 요즘에 이제 가끔 나오는 것들 중에 택시 요금 인상 한다라고 하잖아요. 택시 요금 인상하면 그 인상하는 걸 택시 기사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택시 회사가 또 올리겠죠. 택시 회사가 산학금이라는 걸 올려서 택시 기사들은 실질적으로 그 인상분을 못 가져가요. 우리나라 구조는 그래요. 그리고 택시 회사에서 산학금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건 뭐 대부분 알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법으로는 택시 회사에서 산학금을 받는 건 불법이에요. 못 받게 돼 있어요, 법에는. 근데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관습법으로 인용. 법으로는 금지시켜 놨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택시 회사 가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너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건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부도덕한 작은 일들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인용해주는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일단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너희 개개인의 모두의 책임이야 라고 하고 그냥 막연히 진짜 안타깝다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이걸 해결하는 거에서는 전 사회적 시스템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산에서 뭐 밥을 해 먹는다거나 뭐 술을 마시는 것도 최근에 금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처음에 이거 이제 불법이야라고 시행했을 때 말이 되냐, 어떻게 그걸 불법으로 하냐라고 했는데 불법으로 하니까 요즘에는 거기서 담배만 펴도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 제도를 좀 공고히 해서 이 밖에 뭔가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좀 강하게 처벌하거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런 건 하면 안 되는 행동이야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법적으로 일단. 저는 이거 들으면서 그러니까 잠깐 봤던 글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포항이었죠? 지진 이번에 크게 나서 수능 연기했을 때 지진이 나고 그 여파로 지진이 좀 이렇게 여러 차례 나니까 이제 그 학생이 지진이 나니 그 울림이 있으니까 나가야 되지 않냐라고 말을 하니까 선생님이 나갈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 학생은 그래도 위험하다 생각이 들어서 나갔는데 그 학생한테 벌점이랑 처벌을 했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일단 변했냐라고 하면 안 변한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런 큰 사고가 나면 세월호나 혹은 그런 지진이나 이런 큰 사건이 나면 국가가 절대로 도와주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일단 아직도 들어요. 들고 그냥 결국에는 혼자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게 왔을 때 안 변하겠다는 생각이 일단 제일 먼저 들고요. 그리고 그런 사건이나 그렇게 부조리한 게 나타났을 때 그런 거를 어디다 알리거나 혹은 그렇게 알려가지고 효용성이 있는
내가 있냐. 뭐 이렇게 큰 사건만 아니더라도 뭐 작게는 아니죠. 왕따나 이런 어느 한 인생에서 중요한 거 문제나 혹은 큰 여러 인생에서 중요한 거 그런 게 있을까라고 하면 그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자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많거나 혹은 기자 이런 거를 알리는 그런 데가 있어서 부조리아나 이런 게 겪었을 때 그런 데다 알리는 거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거조차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변했냐라고 하면 저는 아직도 안 변한 것 같아요. 그대로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게 있어요. 중간에 열차가 멈췄는데 탈출할 정도에는 아니었어요. 불도 안 났고. 근데 한 명이 세월호 때 그러니까 세월호처럼 될 순 없다라고 하면서 또 한 남성이 그냥 그거를 강제로 열고 나갔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걸 봤는데 옛날 같았으면 저 정도의 큰일이 아닌데 왜 저렇게 했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큰 사건이 있고 난 뒤에는 그걸 보고 저럴 수 있겠구나. 충분히 저러고 할 수 있지. 저 사람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당연히 저렇게 할 수도 있지라는 생각으로 좀 바뀌게 될 정도로 안 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이 어떻게 선택을 할 정도로. 그쵸. 못 믿죠. 네, 못 믿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고 생긴 것 같은데 어떤 기관장이든 누군가가 가만히 있어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저거는 약간 이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온몸이 떨릴 정도로 싫어하는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거를 개인의 특수한 결정이라고 보기보다는 사회 시스템이 그만큼 체계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매뉴얼도 없고 좀 그런 무질서한 느낌? 그러니까 저는 느낌이 아까 판타스틱 플래닛 할 때도 얘기를 잠깐 했지만 어떤 게 변하려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동조할 만큼의 불행한 사건이 터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안 일어나고 바뀌면 좋지만 그렇게 터짐으로써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바뀌어가는 거라 생각이 드는데 한국은 터져도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큰 사건이 터지고 그거를 이제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론이나 이런 게 갈수록 사람들이 이렇게 화끈하게 이렇게 달아올랐던 게 쉽겠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다음 단계인 이거를 바꾸려는 노력이 그런 바퀴가 계속 작게라도 가야 되는데 한국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큰 사건이 터지고 사람들이 열이 엄청 뻗쳤다가 식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바뀐 거는 있냐? 하나도 안 바뀌고 또 그게 큰 사건이 터져더라도 그대로일 것 같다는 느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시스템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누가 잘못했는지 책임을 개인한테 물어서 걔를 처벌하고 뭐 한 명이 뭐 사직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버리니까 그 기관에서도 그래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것도 불신인 게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약간 쇼맨십으로 하는 느낌? 그러니까 사직을 해도 저 사람이 돈이나 권력, 명예 이런 건 그대로일 것 같은 느낌. 왠지. 그러니까 뭔가 책임을 안고 이거에 대해서 자숙하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똥 밟았네. 다음에 괜찮을 때 다시 올라가야지. 이런 느낌으로 받아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직을 하고 이런 거 하는 것도 한 사람한테 딱 책임이 있어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것도 제대로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안 하는 느낌 그냥 그거조차도 책임 묻는 거조차도 쇼맨십인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처음에 노란 리본을 메고 잊지 않겠다, 잊지 말자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셨죠. 근데 제가 받은 느낌은 별로 부질없다, 뭐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이 네. 예, 맞아요. 저는 전 이 세월호 사건이 아주 큰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그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지는 사건이라고 보고 봤었어요.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저도 그날을 기억하는데 그날 꽤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
조금 여러 가지 미련을 버렸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오바마 케어가 실패했었던 게 전 미국 사회가 붕괴하는 시작이라고 봤거든요. 전 이것도 비슷한 게 일단 우리나라 사회가 각자 도생의 사회잖아요. 돈이 있으면은 대우를 받고 돈이 없으면은 죽거나 뭐 이제 도태되고 각자 알아서 살아가야 되고 그 작은 부조리라고 하셨는데 살기 위해서 부조리를 한 사람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여기서 못 살아요. 그 말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없다고 봐요. 뭐 정말 깨끗하게 노력하고 사는 사람들도 결국엔 지치겠죠. 이런 사회에서는 나는 안 그래. 바닥에 쓰레기 하나 안 버리는 사람도 지치겠지만 우리도 보잖아요. 몇백억씩 횡령하고 몇백억씩 훔치는 사람들은 무죄가 나와도 배고파서 뭐 라면 하나 훔치면 유죄가 나오잖아요. 그럼 시스템이 사회를 어떤 보호작용이나 사회의 정화작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큰 기득권층을 위한 이 구조를 붕괴시키지 않는 장치로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 가장 큰 사건은 뭐냐면 아까 큰 사건이라고 말하신 것처럼 그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한 점 그리고 그거에 따른 점 그러니까 각자 도생인 건 알지만 그래도 나름 이 사회의 관습이나 룰에 따라서 살고 있었는데 그거를 저버린 행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모든 단계에 작은 부조리나 작은 문제들이 있었죠. 근데 너도 땅바닥에 쓰레기 버렸으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라는 논리로 갖다 대면은 전 이거를 와해시키려는 것 같아요. 오히려 누구는 라면을 훔치고 누구는 100억을 훔쳤으면 당연히 100억을 훔친 사람을 처벌해야 되는 거고 더 그리고 누구는 개인적으로 작은 물건 훔친 것과 내가 세금을 훔친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공공적인 성격에는 더 강한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데 그게 합의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작은 문제부터 개선하자도 정말 좋은 말이지만 최근에 플라스틱 사용 문제 너무 많잖아요. 개개인이 사용을 줄여라. 맞죠. 그거 다 종이로 대체해서 전체적인 그런 비용 상승? 비용 상승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비용이라는 삶이잖아요. 내가 한 달 생활비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전 일단 이 일을 잊지 말자 라는 게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잊지 말자. 이 일을 잊지 말자. 그리고 이걸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미안하다 너희들한테 전 마음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아래서 바꾼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아래서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바꾸는 게 내 자신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시작을 해서 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갈무리하고 위에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까 저희가 예전 시간에 말한 힘이 필요하다는 점. 소수가 힘을 가지려면 자기들이 다수라고 생각했던 이 사회의 룰을 따라가는 다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소수의 편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소수가 결국 다수의 어떤 위를 바꿔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이 사람들을 부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 게 뭐냐? 당연히 한 게 없죠. 왜?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솔직히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내 삶의 태도라든지 신호 위반하는 거 안 하고 다 지켜서 살면 마음도 편하고 하지만 제일 간단한 현실은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 살려면 모든 걸 다 사회적인 룰을 지키고 살려면 돈이 많이 들고 내가 희생해야 될 것도 많아요. 저희가 3포 세대라는 말이 최근에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삶에서 희생해야 된대요. 근데 그런 걸 희생 안 하고 살려면 작은 부정부패들을 저지르죠. 물론 그 사람들한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공동체라는 의식이 있으면 끌어안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다만 너도 하고 나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지 말자 같이 가자라는 걸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위가 있죠. 야 저건 잘못된 거야. 편가르고. 저게 무슨 의미가 있냐. 편가르고. 근데 저는 아직인 것 같지만 박근혜가 탄핵된 걸로 봐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같은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미국처럼. 그래서 저는 저런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세월호라는 사건이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말을 되게 길게 하네요. 제가 너무 저한테도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전혀 관계도 없고 전 지인도 없지만 타인한테 공감하는 거, 여기에서 세월호 사건에 공감 못하는 사람도 있죠, 어쩔 수 없이. 근데 이런 분들은 좀 앞으로 미래에 우리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울고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내일이 아닌데 동참한다는 거는 걱정과 타인에 대한 공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공동체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죽은 거, 뭐 다른 나라 사람이 죽은 거, 우리나라를 우리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역사를 국사라고 했다가 지금 한국사라고 하는데 그걸 뭐 우리나라 역사로 바꾸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우리는 우리나라만 우리인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세계가 우리가 돼야 되는 건데, 좀 말이 많아졌지만 이게 시작인 것 같아요. 바뀌어야 될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저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를 떠나서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부터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니들이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도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대우를 해주고, 대신에 일벌백계가 돼야죠. 일벌백계도 넘어서야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공무원한테 안정적인 월급을 주는 건 헌법에 나와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우리가 봤을 때 누구는 안정적이지 저거면 됐지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부족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공무원 월급 부족해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뭐 8천, 6천, 7천, 8천, 9천 받고 뭐 고위공직자는 더 받을 수 있겠지만 뭐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돈을 따로 챙기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사회가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그리고 저 정도 되면 저런 차를 사고 저런 집에 사는구나.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그런 걸 먼저 제공을 해주고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세월호 사건이 계기가 돼야 되고, 이걸 잊으면 안 되고, 이 케이스가 표본인 것 같아요. 여기 나온 모든 건을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럼 사회 자체가 개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가 만약에 하나도 더러움이 없게 깨끗하다? 라는 사람은 오히려 좀 의심이 가요. 하나도 그럴 수 없으니까. 나는 이 잘못이 있다. 너도 이 잘못이 있었니? 우리 서로 이 잘못을 앞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해나가자. 우리 서로 책임을 지자. 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탄핵 당해야 될 사람은 당해야 되지만 네, 좀 세월호가 좀 무게 있고 중요한 사건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같이 책임을 지자라는 그 말은 되게 좋은데,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거를 좀 겪잖아요. 규칙을 지키면 나만 손해보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운전할 때 보면 그런 거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줄을 쫙 서 있는데 차가 안 가. 한참 있다가 가서 보면 앞에 보면 끼어드는 애들이 계속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말 이 줄이 그 줄인지 몰라서 끼어드는 사람도 분명히 개 중에 하나씩은 있겠죠. 근데 거기 대부분은 이게 막히니까 난 앞에서 끼어들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더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시스템의 문제 아닐까요? 저는 운전을 안 하니까 평소에 그런 걸 느낄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에도 줄 서 있으면 내가 정당하게, 그러니까 정의롭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최근에 그 보라카이 갔을 때 거기서 공항을 이용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줄이 하나도 없고 막 난리가 나니까 이렇게 눈치 빠르게 제일 앞에서 새치기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카오스 상태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통체계가 그만큼 엉망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득 보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닐까요? 법대로 안 끼어들면 벌금을 내죠. 그러니까 벌금 엄청 세게 때리면 안 할 거 아니에요. 모두가 비난하고. 경찰이 거기 없는 게 문제죠. 경찰이 없으면 안 그러죠.
그리고 애초에 그렇게 엄청나게 막혀서 사람 속 터지게 막 끼어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구간을 좀 완화하는 식으로 계속 계획을 하면 될 텐데 그런 곳을 막 왕창 만들어 놓고 모르겠어요. 전 교통 법규가 엉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잡고 제가 교통 쪽으로 얘기를 해서 그런데 룰을 지키지 않는 게 이득이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인사청탁 많긴 하죠. 현실적으로. 예를 인사청. 들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면 완전 그냥 아예 멍 날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법적.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 인사청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다 면직을 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또 시위를 하죠. 난 몰랐다. 네. 나는 그러니까 몰랐다, 그거를 그러면서. 인상청탁을 받아준 사람을 잘라야죠. 그 사람은 인사청탁을 받아준 사람을 자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거부할 수 있어야 돼. 자기가 스스로 예전에 누구였지? 노승일이었나? 자기가 자기 자식한테 부끄럽고 싶지 않아서 나와서 얘기했다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노승일이었나? 아마 맞을 것 같은데 우리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인사청탁을 받으면서 내 생각엔 전혀 부끄럽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그 박근혜 그런 탄핵 사건 보면서 그 밑에 있던 그 공무원들이 뭐 어떤 조작에 참여를 하고 뭐 최순실 뭐 이런 거에 눈 감아주고 하는 거 보면서 저게 저렇게 비일비재하고 당연하게 일어나는 조직에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무원이었다면 그거를 안 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하면 저는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동참을 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런 애가 더 이상한 취급을 받고 그러니까 니만 고결하냐? 이런 취급을 받고 뭐 이상한 애 취급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스템상 그런 부도덕한 일에 동참하는 거가 완전 죄악시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려야 되지? 그건 개인의 도덕의 책임이야 라고 하면 개선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박근혜 탄핵됐을 때 문체부인가 문광부가 맞아요? 문체부가 맞나? 그냥 그쪽에 블랙리스트 때문에 들어갔잖아요. 네. 들어가면서 특검에다가 거기 직원들이 증거를 모아서 줬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쪽 공무원들을 칭찬하는 기사도 나왔고 그 이외의 기사는 뭐가 나왔냐면 거기서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잘렸거든요. 잘리고 그만두고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저거는 정말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만둔 사람도 있고 잘린 사람도 있고 근데 거기에 순응해서 그 조직에 그런 부당한 일을 하면서 그 조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계속 거기서 나중에 이제 증거를 모아서 특검해 줬다는 이유로 칭찬을 받으면서 또다시 그 조직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그거에 반대해서 그만둔 사람들은 다시 그 조직으로 못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맞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면 그런 일이 내려왔을 때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죠. 분명히 그 공무원 거기 그만둔 공무원들은 거기서 일할 때보다 분명히 힘들게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 문제인데 그런 사람들을 다시 원상복귀 시킬 수 있는 제도도 사실 없고 거기에 윗사람이 시켜서 분명히 부당한 일인 걸 알면서도 하는 사람들을 지금에 와서 잘릴 수 있는 그 규정도 없고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 그 사람들은 그 규칙을 지킨 사람은 손해를 본 거고 규칙을 안 지킨 사람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 인사청탁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인사청탁 같은 경우에 담당자가 사실 인사청탁을 받는 경우는 없죠. 그 위에서 받아서 내려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거부를 못하는 거죠. 내 직장을
포기하고 정의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다 그렇게 하니까 내 월급 따박따박 받고 이 정도 눈 감아줄 것이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법 제도상 위에 애가 이런 부정한 일을 시켰을 때 내가 이거를 거절하면 더 내가 이득을 보고, 내가 만약에 이거를 거절 안 하고 그냥 순응했을 시에는 나한테 아주 큰 해가 오는 그런 시스템일 수밖에 없게 구성을 해놓으면 우리가 이런 문제에 막 이렇게 걱정하면서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해요. 어떠한 큰 거를 저질렀을 때 그만한 큰 벌을 줘야 다음에 더 안 한다.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들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비난을 할 때 했냐 안 했냐라고 비난하기 쉽죠. 특히 한국 사회는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비교를 하면 누구도 선한 사람은 없다 생각이 들어요. 누구를 그렇게 도덕적인 거나 이런 걸로 비난을 하거나 공격을 할 때 덜 도덕적이었냐 더 도덕적이었냐의 잣대로 갖다 대야지, 이걸 했냐 안 했냐 양극단으로 하면 안 한 사람이 어딨어요. 그러면은 누군가 죄를 저질렀을 때 반대로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도 했지 않았냐, 똑같은 거 아니냐, 뭐가 똑같아, 사실은 다르죠. 그 양이 다른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들은 동물을 해치는 게 악한 거야 라고 그냥 누군가가 그게 보편적으로 됐을 때, 채식주의자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비난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너희는 동물 죽이는 게 무서워, 그러니까 동물 죽이는 게 슬퍼서 채식을 하지만 채식 그 식물도 살아있는 거 아니냐, 그럼 너도 똑같이, 그런데 왜 니만 착한 척해? 너도 똑같이 살아있는 거 먹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건 엄연히 다른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막 고기나 이런 거 막 먹는 사람과 그거를 안 먹고 채식만 한 사람들을 똑같은 선상에다 두는 거는 저는 굉장히 그거는 무식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식한 발언인 것 같고요. 그거를 이렇게 단계를 나눠가지고 비교적으로 이거를 해야죠. 근데 그리고 그러니까 비교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데, 한국 사회의 문제는 그걸 양극단 그냥 똑같이 넣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피해자들이, 아니 가해자가 제일 공격하기 쉬운 게 그거에 너도 했지 않았냐. 그 사람은 조그만 걸 했는데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너도 그 조그만 거 하지 않았냐. 너도 똑같이 더럽다. 누구는 흰도화지가 다 검정색인데 누구는 거기에 검정 점 하나 찍혔는데 그걸 갖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위에서 그렇게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했다. 그것도 죄라는 거라는 인식이 저는 깔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히틀러도 그렇고 나치 때도 그렇고 그거 위에서 다 시켰죠. 군대 그때 거기서도 위에서 시켰고, 그러면서 한나 아렌트 뭐 사유하지 않은 게 뭐 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때 내가 이거를 생존의 갈림길이 있기 때문에 거부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이거를 그대로 따를 수도 있죠. 하지만 따르더라도 이게 죄라는 걸 인식을 하고 나중에 이게 처벌이 됐을 때 자기도 처벌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죠. 그걸 안 하고 처벌해야죠. 어쩔 수 없었다. 이 말은 저는 제일 쓸모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 왜냐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똑같이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도 하는 사람이 있지 않냐. 닌 왜 그래? 도덕적으로 니 나쁜 놈 아니야? 그렇게 똑같이 비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는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거는 변명거리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게 사람들한테 이게 깔려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위계 질서 이런 게 뚜렷한 사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게 말도 죄라는 안 걸 되는 알아야 거죠, 되는데 진짜. 죄라는 인식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했기 때문에 그게 죄가 아니다라는 거는 주제가 무거워서 좀 무겁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아까 얘기한 현실에서 뭐 잘린 사람과 있다가 칭찬받은 사람과 뭐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있는데, 물론 그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고 확실한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도 이제 진행되겠지만 현실은 일단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쵸?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게 현실이죠. 근데 그 와중에 시키는 대로 안 하는 사람은 정말 나중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복권시켜주고 그 사회적인 기여를 한 거를 해줄
제도를 만들어야죠, 저희가. 아니면 하든가.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겠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애가 태어났는데 내가 이 직장에서 저 말을 안 듣고자 쫓겨나면 애한테 그게 무슨 나쁜 짓이에요. 그런 사람은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겠어요. 그 말을 따랐다고. 참고 있다가 이제 저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처벌받을 때가 왔을 때라도 증거를 모아서 갖다 준 게 얼마나 대견해요. 물론 사이에 나쁜 짓은 했지만.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다 쪼개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하나 해 나가자면 반드시 그 과정 속에서 뭔가 먼저 나서서 희생당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그 일을 주도한 사람들, 적극적으로 동참한 사람들, 그리고 했더라도 나중에 후회하고 내가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물론 그게 정말 다 아픈 사람한테는 내가 손 내밀 때 너가 내 손을 뿌리친 게 정말 아프겠지만, 그것도 서로 화해를 하고 어쨌든 지금은 책임자를 처벌해 나가고 다음 단계로 가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나쁜 짓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일반 사람들한텐 월급이라는 게 얼마나. 그래도 다 잘라야 된다고 생각해. 일단은 그러니까 저도 물론 거기에 속해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처벌을 해서 그러니까 그거에 동참한, 물론 책임이 더 많으면 그러니까 권한이 많을수록 더 많은 책임을 져야겠죠. 아까 말씀하신 그 깜장 도화지랑 점 하나 까맣게 찍힌 거랑 똑같이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처벌을 다 해서 동참한 사람뿐만 아니라 전부 그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처벌을 해서 상사가 부당한 명령을 했을 때 저 새끼가 내 인생 조지려고 저러나? 라는 분위기를 이렇게 만연하게 만들어야 아무도 거기에 동참을 안 하고, 어떻게 제가 내 인생을 망치려고 저딴 명령을 내릴 수가 있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궁극적인 목표인데 저는 그게 이상향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독일에서는 그 법이 있잖아요. 상사가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얘기하겠고. 그러니까 거절해야만 되는, 안 하면 자기도 처벌을 받는 뭐 그런 게 당연한 건데, 있다는데, 그건. 우리가 그 순차적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일단 구제하는 법이라든지 반드시 처벌 가능하고, 후회라도 잘못한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 증거를 모아서 갖다 주면 감형은 해주지만 처벌은 받는 뭐 그런 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저는 가장 큰 게 현실을 바라보면 저는 뭐 기본소득 같은 게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을 날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가 잘못을 했는데 네가 날려서 2년을 버텨서 만약 애가 2살이다, 뭐 3살이다. 근데 이제 네 2살은 2-3살 잘 먹고 살았으니까, 나쁜 짓 했으니까 이제 나가서 뭐 막노동을 하다 알아서 해라. 이거를 보는 그 착한 사람들도 그런 걸 원해서 그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기본소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상태라면, 복지적인 안전망이 있는 상태라면 다 잘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강한 열망으로 일단 잘라야 된다도 맞지만,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안전하게, 좀 더 공감하고 사회가 고도화될 수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없는 상태로 넘어가려면 안전장치를 깔고 밀어야지. 근데 애초에 잘라야 하면, 그러니까 김영란법도 시행 이후부터 받으면 너희들 다 이제 망하는 거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법을 제정해도 그 전에 했던 사람까지 전부 다 이렇게 적용될 수는 없을 테니까 100% 이제 잘려. 그 다음 이 법이 생긴 다음부터는 본인이 책임지는 일인 거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적용해도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요. 이해관계를 이용하는 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공무원 중에 누군가 그 사실을 고발해서 그게 확인이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공공손실, 세금 손실의 1년치를 그 사람한테 줘요. 벌금으로? 아니 아. 고발한 사람한테 아. 고발 대가로 그 발생하는 손해의 1년치니까 일정 손해액의 어느 부분을 그 사람한테 부상으로 너 덕분에 세금을 아끼게 됐다고. 뭐 만약에 세금을 낭비하는 게 있다든지, 뭐 리베이트를 준다든지, 뭐 불법 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을 계산해서 그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은 다 덜어먹고 본인 혼자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미국은 아예 법무팀 같은 게 로펌에서 있어서 그런 걸 찾아가지고 고소를 해서 이제 승소를 하면 그걸로 돈을 버는 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 제도는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정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나왔던 뉴스에 30억 포상금으로 주고 뭐 몇 10조 세금 더 걷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온 게 있고. 근데 미국은 만약 10조를 세금 더 걷었으면 10조를 줘요. 그 사람들 1년 동안은.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 담합을 했는데 그 뭐 제도가 문제가 많긴 한데 담합을 했을 때 한 신고를 한 사람은 처음 신고한 사람 담합했는데 신고한 사람은 그 벌금 면제해주고 이런 걸로 이제 담합 챙겨오는 발견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우리 그거 있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에 우리 그 2차 대전 그 유대인 학살했을 때 나는 경비만 섰다. 위에서 시켜도 난 말단이었다. 라고 했는데 사실 그 사람 지금 처벌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제시대 때 친일한 사람들 그 처벌하려고 하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라는 그게 있고, 그러면서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 같은 우당 같은 사람들은 굶어 죽었잖아요, 사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이제 먹고 살기 위해 부정한 일을 하는 거를 봐주다 보면 우리가 또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나올까? 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진짜 평소에 부당한 일을 사실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BTS를 좋아해. BTS 콘서트를 가고 싶어. 근데 그쪽 관계자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거기 광클해가지고 3초 만에 티켓이 매진이 되는데 티켓 열리기 전, 그 티켓 예매 사이트 열리기 전에 아는 사람한테 거기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해서 야, 나 콘서트 가고 싶은데 2장만 살 수 있게 해줘. 뭐 이런 식으로. 당연하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 병원에 우리 엄마 데리고 병원 가야 되는데 아껴달라고 돈 깎아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먼저 진료받을 수 있게, 먼저 입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유시민도 그 얘기 했었거든요, 방송에서. 자기 보건복지부 보사부니까 너무 옛날. 보건복지부 장관 있을 때 김영란법 작용 너무 좋다고, 자기가 보건복지부 장관 있을 때 뭐 국립암센터 여기 병상 알아봐 달라는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딱 얘기하죠. 야, 너네 엄마가 지금 암에 걸렸는데 거기 지금 진료받으러 가는데 그거 전화 안 하겠냐? 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내 가족이 거기 들어감으로 해서 분명히 거기 밀리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콘서트 가고 싶어서 광클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미리 표를 아는 사람 통해서 구해가지고 그 클릭을 해도 못 구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길 거고.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되게 사소하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야, 엄마가 아픈데 당연히 그런 거 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걸 너무 용인해주는 문화가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다. 내가 우리 엄마가 아프면 그렇게 전화하는 게 그러니까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인간적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비도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사람 이거를 받아줘서 병상을 빼주는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을 하면 애초에 부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야, 네 목숨 걸고 네 밥줄 걸고 우리 엄마 병상 좀 이렇게 확보해 줄래?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애초에 너무 무례한 부탁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사람들 이 체계를 손상시키는, 부도덕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다 커트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책임의 부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강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좀 해줘 라고 했을 때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은 이거를 했을 때 나한테 어떤 책임과 리스크가 있는지를 아는 상태에서도 그거를 갖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는 그나마 낫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국 사회가 저는 이 쪼개지는 사회로 이제 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딱 그걸로 되지는 않고 가는 단계인 것 같은데
처벌이나 이런 것도 쪼개서 봐야 되는데 그 양극단으로 보면은 말한 대로 부도덕한 사람 세상에 한 명도 그러니까 부도덕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을 확실하게 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겠죠. 그거는 그나마 낫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책임이 이걸 해서 괜찮지 않을까?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은 괜찮지 부재인 것 않을까 같아요. 정도가 아니고 뭐 그 정도는 오케이지 이렇게 그냥 당연한 권리지 이렇게 그 생각하니까. 너무 밀접했잖아요. 근데 저 예전에 좀 괴를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 페북에서 글 본 것 중에 이런 사람이 원래 제일 무섭다. 라고 해서 어떤 유형을 보여주냐면 자기만의 선이 있대요. 그래서 그 선 다 착한 것 같은데 그 선을 자기마다 그 단계별로 선이 있어서 그 선을 넘으면 이제 이렇게 싫게 행동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싫어한다든가 그런 게 있대. 근데 이런 사람이 은근 무섭다라고 글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오히려 더 편하지 않나 사람 사는데? 이거 왜냐면 너무 관용이랑 이런 게 그러니까 관용이라보다 괜찮지 않을까 이런 변수를 이상하게 한국이 너무 적용을 하니까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이 사람한테 통할까? 통하나? 통했던데 다른 사람한테 통하나? 이걸 너무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저는 선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도덕한 걸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99%의 선례가 괜찮았던 것 같아. 처벌도 안 받고 뭐 하자.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확실한 선을 물론 이제 유도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많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선이 단계별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전 단계별로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양극단으로 했냐 안 했냐 100대 0 뭐 검정 흰색 이렇게가 말고 단계별로 이렇게 타다다다닥 나눠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처벌 같은 것도 그렇게 나눠져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국은 뭐 이렇게 팟캐스트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때도 복지 얘기할 때도 그렇고 다른 얘기할 때도 계속 드는 생각은 그거를 단계별로 안 해놨기 때문에 다 너무 너무 퉁친다는 게 또 문제죠. 그렇게 자꾸 일괄적으로 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한국은. 그러니까 단계적이라든지 말을 이제 좀 종합을 해서 네. 그 소위 친일파로 예를 들면 저는 친일은 좋잖아요. 일본이랑 친하게 지내는 건 좋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제국주의적인 사람들이 싫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거 좋잖아요. 뭐 MB랑 다. 근데 그 중에서 제국주의적인 사람이 싫은 거잖아요. 권위주의적이고. 그러면 저는 만약에 해방 직후면 전 당연히 문지기도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문지기 처벌을 못 한다고 봐요. 지금은. 우리가 이 지나온 것도 감내해야 된다고 봐요. 그걸 못하고 지나온 세월도. 그러면 명확하게 이득을 취한 사람, 명확하게 현재까지가 아니더라도 그 당시였으면 문지기도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월급은 전 이득이라고 그 당시엔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근데 그때 뒤에도 친일 행적이라고 할까 그거를 반성하지 않고 계속 똑같은 행동을 했다든지 반드시 어떤 땅이라든지 뭔가 어떤 현찰이라든지 어떤 이득을 목적하에 취한 사람이라든지 그거를 그 이후로 계속 반성하고 공공적인 걸 하지 않고 개인의 이득을 계속 취했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연자제 없이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현실은 또 일괄적으로 타결해야 될 시점이 있다고도 봐요. 그러니까 또 만약에 똑같이 쓰레기 버린 사람들을 다 1년씩 감옥에 보내겠다. 뭐 너무 극단적이지만 그러면 한 번이라도 쓰레기를 버린 사람은 동조를 안 해요. 제가 볼 때 옴이 외계인을 이기는 방법은 힘이고 그 힘은 힘이 없는 옴들이잖아요. 그 힘은 다수가 얼마나 서로 도와줄 수 있느냐인데 그 다수가 누구는 레즈비언이라서 안 되고 뭐 누구는 루저라서 키가 작아서 안 되고 그러면 다수가 될 수가 없어. 다수가 되려면 어느 정도는 서로 껴안고 이런 사람도 있고 리본을 다는 사람도 있고 서로 너가 그때 그랬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는 어떤 우리만의 기준으로 서로
서로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말한 그 다 세부적으로 분해했을 때 가장 큰 부분, 가장 안 좋은 부분부터 잘라낼 수 있다면 그게 시작이잖아요. 아까처럼 친일을 해도 나쁜 짓을 해도 괜찮다면 해도 되네? 라는 사인을 주는 것처럼 가장 큰 머리를 잘라버리면 저거 잘릴 수도 있겠네 라는 신호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악이, 그러니까 물론 그게 이제 큰 부분에 차지하는 거니까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좀 세분하게 봐야 된다. 그냥 그거를, 그러니까 퉁쳐서 단합할 때는 퉁쳐서 봐야 되겠지만, 그걸 처벌하거나 이럴 때도 그 중에서도 더한 사람이 있고 덜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처벌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흔히, 그리고 그런 게 발생했을 때 관용을 베풀면 다음에 또 이거를 해도 된다라는 믿음을 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일본이 좋아 라고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죠. 일본이 우리 지금 식민 지배하지 않았냐. 근데 어떻게 네가 일본을 좋아할 수가 있느냐. 근데 사실상 그때의 동조를 가장 많이 했던 거는 그 군인들이었죠. 군국에 되나요? 일본에 동조하는 거예요? 그 일본에서 그렇게 가장 식민지하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일본 중에서도 그냥 그렇죠. 뭐 군인 집단이 그죠. 한국을 조선을 지배하는 걸 좀 주동을 했죠. 뭐 농사 그냥 저기 진짜 라디오나 이런 것도 없는 데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조차도 나쁘다라고는 이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세분화해서 봐야 되는데 하나를 퉁쳐서 보면은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만 하더라도 독일한테 그때 침략당할 때도 독일인 혹은 일본인 뭐,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개개인마다 다 특별한데 그렇다고 개개인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죠. 법이나 국가는 워낙 크고 그렇게 하기는 힘드니까. 근데 그거를 자꾸 퉁쳐서 일본인 혹은 뭐 한국인, 뭐 어느 집단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큰 걸로 자꾸 퉁쳐서 보면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도. 내가 얘기했던 거는 좀 작은 걸 보자는 거였는데 너무 자꾸 큰 쪽으로 가서 내가 그럼 이거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네. 우리가 남이섬에 많이 놀러 가잖아. 자꾸 관광지고 우리가 남이섬에 그 돈 입장료 내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놀다가 오고 막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간단하게. 전 그게 친일파 쪽 재산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안 갔어요. 못 가겠어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나온 친일 인명사전에는 거의 한 5천 명이 나와 있고 노무현 때 그 조사위에서 해가지고 나온 거는 2천 명이 좀 안 돼요. 거기에 이제 모두 나와 있는 그 양쪽에 모두 나와 있는 사람이 친일의 자손이 지금 남이섬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노무현 때 친일 그 재산 환수법이 나오면서 그때 많은 친일파 자손들이 재산을 뺏길 위기가 처해지니까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에다가 자기 그 재산을 주고 그 사람은 그 법인의 대주주가 되는 방식으로 돼서 지금 남이섬 같은 경우에 그 남이섬을 소유했던 그 친일파 자손이 그 지금 남이섬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최대 주주예요. 근데 사실 그런 데가 우리나라의 관광지 쪽에 보면 되게 많거든요. 많은데 남이섬 같은 경우 다른 데는 좀 많이 안 알려졌지만 남이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런데도 거기는 지금도 이미 항상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고, 근데 많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 가는 사람들 중에서 아는 사람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이 남이섬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언론에 나왔으니까. 법인이면 환수할 수 없어요? 최대 주주가 친일파인데도? 그러니까 법인이 법적으로 뭐냐면 법인이잖아요. 우리는 사람인이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사람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실체는 없는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야. 법인. 그러니까 얘는 법적으로는 사람인 것 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친일파는 얘고 법인은 얘야.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법인에 있는 걸 환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소유, 이 법인이라는 이 가상의 사람을 소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소유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정한 사람의 그냥 쉽게 말하면 지금 법으로는 어려워요. 우리나라 법으로는 어려운데 그냥 아니 그거는 친일파 재산도 그러니까 환수할 그거는 수 있는데, 특별법을 만들어서는 가능해요. 특별히 이건 예외로 뺏을 수 있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버리면 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또 그러면 또 위헌까지 가겠죠. 이건 뭐 헌법 그러니까 위반이다. 우리 사실 우리나라 법으로 재산을 갑자기 몰수하거나 환수하는 게 불법이잖아요, 원래는. 근데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상태에선 법인도 당연히 재산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거는 이제 특별법에 소유니까. 한해서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선 불가능하고 만약에 친일 재산을 뭐 환수하겠다 그러면은 뭐 법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회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랑 이어서 저는 그건 환수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니 그 좋은 데를 왜 섞여요? 그게 그 돈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만 내가 얘기하는 예. 거는 나도 이제 그거는 맞죠.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의 재산을 환수해야 되는 건 맞는데 환수 못하는 현실이라면 환수 지금 못하는 현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지금 오늘 상황에서 오늘 오늘 상황에서 거기를 분명히 친일파라는 재산이라는 걸 네. 알지만 네. 자손의 재산이라는 걸 알지만 네. 많은 사람들이 거기 관광지라고 놀러 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냐고요? 네. 이게 약간 불매운동 우리나라에서 불매운동 성공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우유가 잘못을 했는데도 우린 이 우유 사 먹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맥락적으로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가져가는 거 가야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정의 뭐 하지만 당장 사람들이 그러죠. 뭐 플라스틱 쓰지 말고 일회용품 쓰지 말아라. 뭐 좋죠. 근데 그런 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뭐든 다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요. 만약에 남이섬에 가지 않으려면 근처에서 어디 놀기 위해서 뭐 다른 데 가면 되지.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 거기에 따라 다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만약 생계랑 관련이 있거나 나한테 되게 열악한 환경인데 남이섬을 선택한 것 같고 전 욕하고 싶진 않아요. 거기가 친일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해서 한 탓인데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물론 잘못됐죠. 잘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네가 나한테 뭘 해줄 건데 뭐 어쩔 수 없이 라고 말하는 것도 인정 못할 수도 있지만 그걸 욕하면 이건 또 편가르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도 가더라도 알고 가라.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몇 년 전에 알았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가더라도 그러니까 그 남이섬 말고는 전 하나도 모르거든요. 어떤 곳이 그런지. 그런 정보도 별로 안 알려져 있는 것 이거는 같아요. 저는 조직적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잘 안 된다고 봐요. 사회적 분위기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그런 데 갈 수 있니?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당장 오늘 뭐 가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안 갈 거예요. 근데 가는 사람에 대해서도 뭐라고 안 해요. 다만 가는 사람이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거기가 피가 묻은 땅인지를. 예. 그 차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남양 유업 3년 됐나요? 남양 유업 사태 때 맛있는 우유죠, 남양 우유. 맛있는 우유 GT 남양. 그 뭐예요? 그 사태가 뭐예요? 그러니까 남양 유업이 있고 남양 유업 영업사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동네에 우유 배달해 주거나 슈퍼에 납품해 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영업사원들이 그쪽에다가 물건을 줘요. 주문을 우리 흰우유 몇 개, 뭐 딸기우유 몇 개 주세요. 그러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받아가지고 이제 배달도 하고 슈퍼 같은 데 납품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영업사원들이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주문하지 않은 거를 주문한 양보다 더 많이 막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이거 우리한테 보내면 어떡하냐 그랬는데 영업사원들이 욕을 하고 너 그러면 우리 거래를 끊어버린다 안 받으면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녹음이 저는 휴대전화 하면서 녹음을 해가지고 그게 언론에 알려진 거예요.
편의점 이런 데는 우유가 잘 안 팔리거든요. 맨날 남으니까 다시 빠꾸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밖으로 못 시키면 그냥 그 폐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돈 내고? 책임을 지는 대리점주가 거죠. 다 자기가 덮어 쓰는 건데 이제 그런 사태가 있으면 그래요. 남양 유업은 밉지만 대리점주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팔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런 개인 소비자도 웬만하면 안 사 먹으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그냥 그 기업에다가 벌금을 왕창 때리면 되잖아요. 그 현행법으로 좀 어려운가 봐요. 왜요? 그런 그러니까 법이 아니 있어야 그 벌금을. 법이 문제지. 그 개인 소비자를 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당장 우유를 사야 되는데 내가 돈이 별로 없어. 근데 남양유업에서 그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절반의 모든 우유를 막 팔아. 절반 가격에. 그러면 별로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소비자들은 사 먹을 거 아니에요. 저만 해도 남양유업 사태를 모르고 있거든요. 몰랐어요. 많아요. 그래서. 뉴스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대다수의 소비자들, 저희 어머니도 모르고 계실걸요? 그러니까 그 소비자들도 웬만큼 그런 걸 다 알고 안 사 먹는 걸 실천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개개인의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 아주머니들, 그분들도 다 피해를 입는 거고 하니까 그 법적으로 그 기업에 벌금을 왕창 물려서 그 사장을 깜빵 보내기만 해도 그런 일이 국민의 탓으로 돌아가진 않을 것 같은데. 벌금 내지 말고 그냥 사장 감옥 가라고 하면 알아서 이거 낼 테니까 좀 봐주시면 안 되냐고 이렇게 나올 텐데. 저 아까 나는 나는 그게 뭐냐면 법적으로 왜 안 되지? 처벌이?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는 불매 운동에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성공한 적 없으면 그걸 해야 된다고 하지 말고 그걸 안 해도 그런 부조리를 없앨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그거는 이제 사장부터 영업사원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그 사람들 그 영업사원은 뭐 그 사람한테 그러고 싶어서 그랬나? 자기 먹고 싶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그거 다 거지. 처벌해야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나는 그걸 좀 불매 운동을 해서 거의 망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갑질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미스터 피자도 있었고 호식이도 있었고 뭐 제네스 BBQ도 있었고 근데 저희 그러면 거의 사 먹을 게 없지 않을까요? 살 수 그렇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런 경영진의 부정한 행위를 해서 그쪽을 불매 운동을 하고 망하게 한다는 걸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여주면 또다시 그런 일을 할까? 네, 하죠. 하겠지. 돈이 뭐. 되니까. 다는 네, 당연히 하겠죠. 근데 이제 많이 위축되고 그걸 안 하는 쪽도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그거를 일본- 위해서 네.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잖아요. 일반인들이 더 근데 비싼 이게- 우유를 사 먹어야 그러니까 되고. 근데 그냥 그게- 기업에다가 벌금을 때리면 이렇게 많이 전 국민이 난리를 치지 않아도 그런 일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안 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아까 남이섬 같은 경우에는 대체 불가능한 상품이잖아요. 거기는 하나만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애매했는데 우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A라는 데서 막 뭐 기사 폭행한다든가 뭐 이렇게 강제로만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래서 막 A 음료수가 그런 걸 했어요. 근데 B 음료수는 A보다 한 뭐 예시 1번 그러니까 100원 정도 비싸. 네. 혹은 아니면은 뭐 2,000원? 1,000원 정도 비싸요. 그럼 그 상태에서 100원은 별로 차이 안 나는 느낌인데 1,000원은 좀 많이 나죠. 이 두 상황일 때 또 그러면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당연하죠. 100원은 적지만 1,000원은 차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희한테 100원이건 1,000원 차이 안 나죠. 하지만 하루 한 끼 라면 드시는 분이 우유를 사 먹으려고 할 때 100원도 엄청난 차이예요. 그죠. 그건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러니까 일본 사례를 좀 들자면 일본 같은 경우에 그 기업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아파트를 줬어. 어떤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줬어요. 근데 이게 부실시공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부실시공 나와도 그냥 다 그냥 살면서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는
그 회사는 자기네들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조금만 미안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입주를. 그래서 그걸 아파트를 밀어버리고 새로 졌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특히 식품회사 같은 경우에 나쁜 짓 하다 걸리면 그 경영진들이 나와서 막 기자들 모아놓고 거기서 절하면서 미안하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망한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불매운동 해가지고. 일본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시장 구조가 다르잖아요. 왜냐면 일본은 우리나라는 소수 과점이잖아요. 모든 업종이 보통 5개 이내의 업체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에요. 경쟁에서 한 업체가 무조건 잘못해버리면 다른 업체한테 바로 시장을 먹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런 구조를 제한하잖아요, 약간. 그렇죠. 그 생리대 그때 파동 일어났을 때도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생리대 사러. 외국 생리대나 안전한 게 들어와 있겠지? 마트에 하나도 없고 다 유한 킴벌리 거 가득 차 있고 여전히 화이트가 왕창 할인 되고 뭐 이렇게 할인을 하고 있겠죠. 있고 너무 열받는 거예요. 살 게 진짜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검색해서 해봤는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터넷 주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마트가 그거 유통권을 쥐고 있어서 구조상 그걸 구매 안 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외국에서 사서 뭐 쓰거나 뭐 새로운 그 안전한 생리대를 광고에서 인터넷에서만 파는 그거를 따로 샀었어요. 약간 이거는 좀 전 가벼울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술을 거의 안 하는데 가끔 맥주는 마시거든요. 근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수입 맥주가 못 들어오게 법을 했나 해서 없었잖아요. 저는 그때 그래서 왜 사람들이 왜 카사이트 저거를 먹지? 이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먹었구나. 약간 지금은 저는 이제 선택권이 카사이트는 아예 없으니까. 쳐다도 안 보거든요. 맹물을 왜 먹냐고 그거 먹을 거면 내가 좀 더 줄 테니까 아예 수입 맥주 먹어라. 나 오늘 본 것 같은데 오늘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그 전문가들 데려놓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 우리나라 맥주가 사람들이 맛없다고 하지만 제일 맛없는 건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는 아사히였어요.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맛있을 때요? 제일 맛없다. 제일 우리나라 사람들의 선호도? 우리나라 전문가들 놓고 했을 때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맥주는 상위권이었고 꼴찌가 아사히였어요. 아사히. 근데 사람들은 이제 맛 잘 모르고 그런 얘기 하는 거고 사실상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 사실 외국 현지에서 파는 맥주랑 다르거든요, 대부분. 그죠. 예. 그리고 맥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외국 맥주는 수입 맥주는 수입하는 회사에서 신고한 수입가에다가 세금을 매겨요. 그리고 우리나라 맥주는 판매하는 거에 세금을 매겨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 그 수입 맥주가 더 싼 거야. 세금이 훨씬 적게 들어가니까. 그거는 이제 자꾸 고치자고 말은 얘기가 굉장히 많으니까 고쳐야 돼요. 그거는 사실 그렇게 되면 그거 제대로 고쳐놓으면 외국 맥주가 더 비싸질 거고 지금 외국 맥주가 더 싸가지고 소비가 많이 되는 경향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고치자니 우리나라 주류 업계 그 독점 구조가 깨지게 된. 우리나라 주류법이 회사가 독점적으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게 만들어줘. 지방에 술 만드는 데가 없잖아요. 그거 우리나라는 다양한 해도 술이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그 맥주 못 만들게 했잖아요. 업체나 이런 데에서. 그걸 이번에 이제 바꿨잖아요. 그 수제 맥주 못 만들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경쟁사가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쟁적으로 그래야 맛도 그게 변하고 하는데 거의 독점이었잖아요. 카사이트 딱 하니까 맛 상관없이 둘이 합의만 하면 가격 올리려면 올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땅콩해양도 다시 복귀하고 하는 거 보면 땅콩해양 거기 거 구매 안 하겠다 할 수 없잖아요. 2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국제 거기 또 이제 일본 문화랑 우리 문화랑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일본에 이번에 신동주 맞죠? 신동주가 일본 롯데 회장에서 물러났어요. 근데 일본 문화는 기업 총수가 그 기소가 되면 유죄 판결이 아니라 기소가 되면 회장에서 무조건 물러나야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신동주가 기소가 됐을 때 이거는 무죄가 나올 거다. 한국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좀 봐달라. 유무죄 나올 때까지. 근데 이번에 유죄가 나와서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유죄가 나와서 일본 그 롯데에서 물러난 거예요. 물러났고 일본에 있는 일본인 기업은 일본에서 그 기소가 되면 물러나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내가 이 기업 주인이니까 끝까지 붙이고 있어야지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삼성이 망하면 한국이 망한다 이러고 있고, 삼성이 망해도 한국 안 망해요. 그죠. 그리고 그걸로 망할 정도였으면 다른 삼성이 생기겠죠. 제2의 삼성이. 그걸로 망할 정도였으면 얼마나 나라가 이상한 거겠어요. 저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세월호 네.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일단 세월호를 다시 또 얘기하자 그러는데, 이걸 하자는 이유는 그거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지르는 많은 그 자잘한 부조리들이 모여서 큰 거대한 악을 만들어서 세월호 사건이 났다라는 게 제 원래 생각이었고, 좀 많은 사람들이 그 리본 뭐 기억하겠습니다 하면서 노란 리본 붙이고 다니고 하지만, 좀 더 우리가 하는 그 수많은 악을 좀 부조리를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좀 해소해 나가는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걸 했고, 목포항에 세월호가 들어오는 날 제가 거기 갔었거든요. 거기서 갔는데 그 이렇게 문이 있어요. 철문이 있고 그 옆에 천막이 있었는데, 그 옆에 천막에서는 유가족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이제 그 철망에다가 노란 리본에다 글씨 써가지고 막 묶어놓고 있었는데,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가족 단위로 놀러 온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우리 동네에 뭔가 명물이 구경거리가 왔으니까 그걸 보러 가자 하면서 웃으면서 그거 보러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옆에 유가족들이 있는데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래서 좀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많은 이제 시스템이나 법제도 많이 바뀌어야겠지만, 우리도 좀 많이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에 이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바뀌어야죠.